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의회편 끝내고 이제 신주편 어떻게 보면 신통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그렇게 편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어떻게 보면 이 신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약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들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국 불교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주술이나 기복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중국만 가봐도 중국은 좀 약간 저개발 국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일본도 그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언뜻 생각할 때는 과학이 발전하면 그런 주술성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수 없고 그것은 잘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 사는 거는 편리함을 주는 거고 행복에 대한 추구는 그것과 또 논리적 층위가 달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주술이 강력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그런 주술성으로서 가장 강력한 거는 어떻게 보면 영생에 대한 추구지. 진짜 최고로 잘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생에 대한 추구.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황제들은 왜 청나라 초까지도 불사약을 그렇게 먹고 결국 중독돼서 죽고 안 되는 게 계속 나와도 해. 이유는 뭐냐? 다 가졌잖아. 그러면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현실적인 걸 다 가졌으면 사후에 이걸 옮겨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또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1억을 베팅을 해서 이쪽에 1,000만 원이라도 갖고 갈 수 있으면 그걸 하려고 또 시도하는 거야. 왜? 이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니까. 나는 거의 다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니까. 청나라 황제가 뭐 아쉬운 게 있겠어. 그래서 그거를 고급 주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급 주술. 그래서 하급 주술은 진짜 무슨 뭐 병이 걸렸는데 약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푸닥거리를 하는 거 하급 주술. 그런데 고급 주술은 뭐냐면 내가 모든 의료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아. 그래도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조금 차이로 조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를 막아주면 그런 거는 그 사람에게도 통하는 주술이라니까. 그렇지 않을까? 재벌집 또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돈 많은 분들도 아니 의료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확률이 안 좋은 확률이 있어요. 그걸 줄이려고 하는 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심리겠지. 그렇게. 그래서 그건 고급 주술, 그 다음에 하급 주술이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적 주술도 있어요. 현대적 주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조금 더 그냥 있어 보이고 잘 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이 뭐 좋다더라 뭐 어쩌다더라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목을 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조금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런 거 그냥 가방에 달고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주술들이에요. 그게 현대 주술. 그러니까 약간 가벼운 주술이지 그거를 막 맹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좋은 게 좋다더라.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양들이 대부분 다 주술적으로 그게 길상문, 그 다음에 뭔가 삿된 거를 물리치고 이런 것들의 문양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주술에 대한 추구는 사실은 안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어. 하지만 노력 말고 플러스로 조금 더 되면 내가 운동을 하루에 1시간 하는데 그렇게 해서 5kg를 빼고 싶어. 근데 5kg 하고 한 500g 더 빠지면 근데 그게 거기에 막 미친 듯이 무슨 돈을 넣어서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좋은 것들의 이미지들을 배치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그런 효과가 난다면 사람들이 한다니까. 나쁜 거는 물리치고 싶어 하는 거고 좋은 거는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탐에 있어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인생은 고스톱판하고 똑같아서 든 패도 중요하지만 뒤집어지는 패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는 내가 조작할 수 없어. 이건 우리는 타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패를 조작할 수가 없어. 이 패는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노력이야. 근데 노력한다 그래서 다 되느냐? 안 돼요. 안 돼.
코로나 한 번만 생각해봐. 누가 전 세계에 아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 안 했어. 그리고 모든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몇 달 지나면 해결된다. 감기 비슷한 거기 때문에 날 풀리면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뭐 여행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식당이라든지 이빨 꽉 깨물고 버텼어. 그런데 이빨 깨물어서 한 3년 깨무니까 이제 이가 다 날라갔지.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걸 했겠지. 좀 쉬었다가 왔겠지. 그래서 다 날린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쿠팡이나 이런 데는 논한 거고. 왜? 그냥 계속 집에서 주문하니까. 그리고 그게 몇 달만 했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냥 버텼을 수도 있어. 근데 한 3년 하니까 이제는 환갑 넘은 분도 다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쪽은 완전히 이제 대박이 났고, 저런 마트들이나 이런 대형 마트들은 절단이 났고, 저걸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런 걸 누가 예측하겠어? 야, 그거 참 진짜 세상 일이라는 게 재밌지. 그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수가 많으면 지금은 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도미노로 또 다른 변화들을 막 줘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때일수록 사실 주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저 주술에 대한 부분들 얘기할 건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뭐 얘기했냐면 가뭄이나 기상재해가 있을 때 스님들이 굉장히 피곤했다. 능력 있는 스님이면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왕들이 계속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피곤한 코드가 뭐냐면 왕이 아플 때예요. 왕이 아플 때. 조선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 왜냐하면 조선에서도 있긴 있었구나. 저 문정왕후 때 뭐 이런 때. 그때는 이제 불교가 별로 성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조선은 불교가 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때 이제 문정왕후가 보우스님, 허웅당 보우스님한테 해가지고 당신 아들 몸이 약하니까 뭐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거. 그래서 이제 욕을 더 먹고 결국은 보우스님이 죽게 되는데, 문정왕후 이제 죽을 때 결국 죽고 나서 얼마 뒤에 죽는데, 그렇게 되는데, 왕조국, 내가 지금 국교가 불교야. 그리고 내가 불교를 굉장히 이렇게 막 도와줬던 왕이야. 내가 아픈데 의료 체계는 지금 좀 부실하잖아. 고중세란 말이야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어떻게 돼? 조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네. 그게 세조 창병. 그래서 상원사 가서 뭐 문수동자가 이렇게 때밀어줘서 치료해주고. 야, 그게 쉽겠어? 그러니까 누구를 하겠어? 이제 큰 스님을 잡는 거지. 그 정도는 되시죠? 제가요? 야, 이거 흔했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그거를 이적을 보여줘서 그 사람을 치료해줘도 그 다음부터 또 문제야. 그러면 재상이 와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스님 저도 야, 이거 줄 쓴다. 그럴 것 같지 않아? 저 스님이 기도하니까 왕의 고질병이 나섰대. 그러면 난리 나겠지. 거기 아픈 사람이 한둘이야? 지금? 그러니까 아예 의료 체계 밖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뭐 평민이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아픈 거야. 그러면 의료 체계 안으로만 들어와도 낫는데, 이 사람은 벌써 귀족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의료 체계를 지금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데도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쉽지 않다. 이게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하고 예전 사회가 다른 가장 큰 건 뭐냐면 지금은 납득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데 어느 정도 살 거예요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라고 하면 사람이 납득을 해. 그 납득이 굉장히 큰 힘이라니까. 사람이 설득되면서 공포로부터 극복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삭감이 돼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풀 매러 갔다가 풀에 비었어. 그래갖고 여기가 팅팅 곰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커졌어. 이거 납득도 안 돼. 납득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의사들 뭐 해봐야 그 당시 의사들 수준으로는
납득을 시켜줄 수도 없고 치료해줄 수도 없어.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정조가 대단한 거는 정조는 어이랑 싸우고 있다니까. 아픈데도. 지 약 먹으면서 지금 자기가 아파가지고 자기 치료를 하면서도 정조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의서나 이런 데도 능해요. 그러니까 어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이는 인삼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인삼 지금 내가 몸이 이런데 뭔 인삼 또 이러고 있고 경옥고를 먹어. 경옥고 그러니까 그게 그 실록에 다 나옵니다. 되게 재밌게도. 그 당시에 막 치고받고 싸워. 그게 맞느냐? 이러면 그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빨라져서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일단 혈액순환이 빨라지더라도 몸을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다운이 돼버리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막 이래갖고 치고받고 싸운다니까. 근데 그런 전문화가 덜 됐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의사랑 환자가 공부를 뭐 얼마나 해야 의사랑 싸울까? 그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의료사고가 터졌을 때 환자한테 입증하라고. 야, 씨, 그거 어떻게 입증해? 급발진 사고 났을 때 그거 네가 좀 입증해봐. 야, 내가 그걸 어떻게 입증해? 그거 입증할 정도면 내가 차를 만들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는 의료 체계는 좀 부실하고 이럴 때일수록 종교적으로 큰 스님을 제가 밀어드린 게 얼만데 이러면서 제가 지금 아픈데 그리고 스님들도 난리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예를 들어서 화엄종을 밀고 있었어. 그런데 왕자는 다음 왕이 될 왕자는 법상종 스님하고 친해. 이러면 주술을 하든 뭐 작법을 하든 뭘 하든 살려야 된다. 이게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도 자기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권력의 흐름이 바뀌어 버려. 이게 지금 그래서 무조건 살려야 돼. 그래서 병 치료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뭄 해결하는 게 차라리 쉽다. 그거는 해도 의뢰가 자주 들어오지 않아. 가뭄이 무슨 뭐 열흘에 한 번씩 들어올 것도 아니고 한 번만 해결하면 돼. 근데 병은 용하다 이러잖아. 센 놈 다 온다. 그래서 누구는 해주고 뭐 어쩌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그게 100%면 참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병과 관련된 큰 스님 스트레스가 무지하게 강력했을 거예요. 무지하게 컸을 거예요. 그래서 보왕산매론에 보면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고 그런 거 보면 에이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지. 요 봐봐요. 선덕왕 얘기가 나오는데 저기 선덕여왕이에요. 신라 하대의 선덕왕이 아니고 저 선덕여왕이거든. 그래서 선덕여왕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원래 선덕왕이에요. 그런 사기나 유사나 다 선덕왕이라고 나와. 여왕이라고 하는 게 폄하시키는 거예요. 폄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 흑륜사의 승려 법척이라는 스님에게 이걸 좀 처리해 보라고 왕명이 떨어졌대. 그래서 법척이 옆에 있으면서 이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과가 별로 없었대. 효과가 없었대.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밀본 최사라고 하는 게 밀본이 삿된 것을 꺾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삿된 거는 귀신, 질병, 뭐 안 좋은 기운 이걸 다 포괄하는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의 기이론론적 사고 방식에서는 이게 혼재돼 있어요. 지금은 병하고 삿된 거 어떤 에너지, 나쁜 에너지 이건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운하고 병이 같냐? 이건 바이러스나 어떻게 보면 세균하고 관련된 거고, 야 운이 나쁜 거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옛날 사람들은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법척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했더니 효과가 없대. 그래서 밀본이 불려온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저 양반을 그냥 딱 들어봐도 굉장히 주술적일 것 같지 않아? 이름부터가 밀본이야. 밀본이야. 저 때 만약에 밀교를 배웠으면 저 잔밀이거든요. 잔밀을 배웠을 건데
잔밀이 있고 순밀이 있어요. 순밀은 조금 이렇게 체계성이 갖춰진 그런 거고, 그래서 태장계 만다라, 그 다음에 금강계 만다라, 이 만다라 작법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거고, 잔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약간 산만한, 아직 체계성을 채 못 갖춘 이런 비법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밀본이 가가지고 왕이 어떻게 보면 그 발 밖에서 여왕이니까 그쪽 이렇게 좀 떨어져서 거기서 약사경을 읽었대. 이게 제가 전에도 저 얘기 해드렸었는데 약사열애가 원래는 운이나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병까지, 그러니까 다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채분리되기 전에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약사경을 읽었대. 약사경을 읽고 한 축을 돌리니까, 쉽게 말해서 두루마리로 여러 권이 있으니까 하나를 딱 읽으니까 저 주장자 많이 나옵니다. 육환장이 나오거든요. 육환장이 이 주장자 중에서 이렇게 해서 고리가 3개씩 고리 있는 이 석장을 육환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저게 이렇게 지금은 저렇게 안 쓰는데 원래는 목탁 요령과 더불어서 의식 용구예요.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게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저런 의식하고 뭐 할 때 이렇게 뭔가 영험함을 보일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향과 향로. 그러니까 향을 안 피우면 내가 기도 성립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 족보가 있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향로를 든다라고 하는 설정이 나오고, 뭔가를 물리치거나 이렇게 전달하거나 할 때는 육환장이 움직여. 육환장이 약간 발 같은 역할을 해. 전령 같은 역할을 해. 그래서 육환장이 샥 날아가가지고 그 안에 나쁜 놈들을 내다 꽂았대. 좁혀가지고 딱 바닥으로 떨어뜨렸대.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늙은 여우하고 법척이 한 패였었어요. 법척이 한 패야. 법척이 한 패야. 요거를 다 절단을 냈다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저때 불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저 흑륜사라고 하는 절이 어디냐면 2차돈 순교 사찰이고, 신라 불교가 처음으로 절을 만든 데가 천경림 흑륜사입니다. 지금 경주공고 자리로 추정을 하는 그 천경림 흑륜사인데, 늙은 여우라는 거는 무속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속 세력. 그러니까는 선덕여왕이 전통적인 그러한 신라에 있었던 풍교, 풍월도, 풍요도라고 하는 삼산오악을 뭐 신앙하고 용신을 모시고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무속 세력 쪽하고도 관련이 있고 불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무속에서 불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와중에서 불교가 누군가가 불교식으로만 한 게 아니고 그들과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흑륜사의 승려 법척이었을 걸로 생각을 해. 그리고 밀본이 그쪽을 이제 절단을 내고, 그리고 이제 병은 왜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여왕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뒤에서. 그래서 그걸 약사경을 가지고 결국은 쟤네들을 다 때려잡아서 병을 낫게 했어요. 뭐 스토리는 그런 거고, 표면적 스토리는 그런 거고, 이면적 스토리는 무속과 결탁하고 있는 불교 세력들을 정리하고 무속과 이제 차이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요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자장률사니까 완전히 판을 깔아버리면서 불교가 독주시대로 올라가는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밀본과 관련해서는 김량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량도가 이제 김유신하고 같이, 김인무는 저 태종무열왕 김춘추 아들이에요. 문무왕 범민 동생. 그래서 저 사람들과 더불어서 통일의 주역입니다. 통일을 할 때 뭐 왕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밑에서 이렇게 장군도 있고 재상도 있고, 그래서 저 김량도가 재상까지 올라가는 사람인데, 통일의 주체 세력인데, 어린아이 때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대. 식물인간인가? 아니면 저거 이제 강경증 보통, 아니면 가위눌림 뭐 이런 비슷한 건데,
그렇게 해서 애가 뻣뻣하게 굳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귀신이 보이더래. 귀신이 보이더래. 가위 눌릴 때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저런 거 해봤어요? 몸은 안 움직이고 뭐는 보이고 안 보이면 말고 그렇게 해서 큰 귀신하고 작은 귀신이 보이는데 대장 귀신하고 이제 쫄들이 보이는데 그 자기네 집을 다니면서 음식들을 다 먹어보고 찝쩍거리고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하고 뭐 이러고 있더래. 그래서 아버지가 굿하는 사람을 불렀는가 봐. 그러니까 무속을 불렀는가 봐. 그 당시에는 무속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지금 무당이 아니에요. 불교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무당 굿하는 걸 보면서 웃기고 자빠졌네 뭐 이런 식으로 귀신들이 히덕거리고 있더래. 그러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법류사의 승려를 불렀대. 승려를 초청해서 이제 불교식으로 했더니 큰 귀신이 작은 귀신에게 철퇴를 주면서 쟤를 좀 조져라. 이래서 머리를 철퇴로 내려쳤더니 갑자기 윽 하고 피를 토하면서 죽어버렸대.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전통적인 무속적인 것도 안 되고 불교적인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영험하다는 밀본한테 이제 청이 들어간 거야. 법사가 좀 와서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밀본이 수락했대. 그랬더니 작은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밀본이 오면 우리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튀자. 퇴각이다. 퇴각. 이랬더니 큰 귀신이 까딱없다. 그 정도 내가 뭐 지가 그래 봐야 나한테는 안 될 거다. 그러면 안 됐죠. 그러면 안 됐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밀본이 딱 오니까 와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밀본이 오니까 갑옷 입은 신병들이 와가지고 벌써 귀신들은 다 잡아버렸고 처리했고 밀본이 올 때는 천신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딱 들어오더래. 그렇게 해서 의식을 하니까 벌써 다 해결이 됐더래. 그 뒤에 얘가 몸을 움직여요. 자기가 그거를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 신심은 진짜 무지하게 생기기 싶어. 그냥 생각해봐도 진짜 신심 한 200% 생기기 싶어. 지금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을 건데. 그래서 이 양반이 너무 감화가 돼가지고 흑륜사 법당에 미륵 부처님하고 좌우 보처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단청하고 이런 거를 당신이 다 했대. 예.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거야. 뭐 이 사람이 나중에 재산까지 올라가는 사람이니까 별건 없잖아. 그거 뭐 재벌급인데 뭐 법당 하나 만들어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이 밀본이 사는 데가 금곡사라고 하는데요. 경주의 강서면 쪽인데 지금 요 법척이 사는 데가 흑륜사거든. 그러니까 흑륜사가 어떻게 보면 무속과 결합되는 자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싹 씻어내고 밀본 이후로는 흑륜사가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만 바뀌었는갑다. 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흑륜사가 청경리 흑륜사 원래 무속의 성지입니다. 거기에 불교가 들어간 거거든요. 하늘 거울이에요. 하늘이 그대로 비치는 어떻게 보면 신탁의 명소입니다. 거기서 딱 이렇게 기도를 하면 뭐 신의 소리가 들린다는 뭐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불교가 들어가니까 무속하고 충돌들이 생기고 거기서 어떤 사람은 연합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투쟁을 하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밀본을 기점으로 해서 무속과 연합하던 세력들이 다 축출되고 그게 이제 법척이라고 하는 게 그런 상징성이에요. 법척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상징성이고 그 다음에 김량도가 왜 하필 흑륜사에 불사를 했겠느냐. 이미 맑아졌다는 얘기겠죠. 이미 맑아졌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쓸데없는 기록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기록이
김유신하고 김양도하고 같이 활동을 해서 들어가 있는 걸로 추정은 하는데 저 기록이 굳이 있어야 되나 싶은 게 있어. 김유신과 왕래하던 어떤 거사가 있대. 예, 거사가 있대. 그런데 그 거사가 이름도 없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도가 높은 사람이었다. 얘기는 딱 그거야. 그런데 밀본하고 관련도 없는데 그걸 뭐하러 넣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인해라고 하는 스님이 있대. 인해가 여기선 법사라고 하면 되겠다. 이건 요즘은 제가 법사를 쓰는데 옛날에는 그냥 거사. 옛날에는 법사가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해도 도술에 능한 사람이야. 그래서 또 향로를 무조건 저런다니까. 그러니까 향을 안 피우면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 기도가 그게 잘 안 된다고, 성립이 안 된다고, 시작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저 문화 때문에, 저런 식의 향 문화 때문에 나중에 유교에도 그게 다 들어가서 제사 지내든 뭘 하든 향부터 꽂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경기 시작이야. 예. 그래서 향로를 딱 들고 내가 신통을 딱 이렇게 보이면, 야, 이거 되게 재밌어. 머리 위에서 오색 서기가 쫙 메신대. 그리고 천하란추라고 하는데 하늘꽃이 떨어진다. 이게 벚꽃 떨어지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떨어진대. 그게 이제 명상 같은 거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눈으로 보인대. 몰라 눈으로 보인대. 하고 내가 이런 재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일 전후에 저런 식의 신통 부린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리고 경덕왕 때. 그래서 저게 이제 신통의 시대,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저 중에 일부는 아마 사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보여주면서 나 대단하다라고 하니까 김유신과 왕래하던 그 거사가 그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해가 너도 기술이 있냐? 그랬더니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딱 튕겼는데 이 인해 법사가 하늘로 3m를 이렇게 꼬꾸러져 가지고 올라가더래. 뒤집어져 이렇게 올라가더래. 그래갖고 그거를 그대로 머리부터 이렇게 박아서 나무 심듯이 꼼짝도 못하고 꽂혔대. 사람이. 그래서 까불지 마라 라고 했다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 인해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찌그러져 살았다. 사람이 좀 겸손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원효도 승려였지만 나중에는 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전후만 하더라도 불교가 아직까지도 확립이 덜 돼서 승려하고 거사의 차이점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사라도 수행을 하면 충분히 무슨 뭐 어떻게 될 수 있다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속에 대한 구분이 미약해. 실제로 자장 정률조에도 보면 자장이 맨 마지막에 그 지금 정암사, 갈래사, 그 정암사, 성남사라고 거기는 나오는데 그 정암사에서 돌아가실 때 보면 늙은 거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사가 삼태기에다가 죽은 개를 넣어 갖고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랬는데 결국 자장이 그게 이제 문수보살의 화신이었던 거고 자장이 이제 그 사건으로 죽게 되죠. 근데 이 거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기존 승단의 대척점으로, 그래서 저런 거사들을 뭘로 생각하냐면 저는 전통적인 무속 세력 말고 이게 이제 불교랑 접촉하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거사 선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과도기였고 나중에 이제 스님들이 완전히 이렇게 체계를 갖추면, 불교가 체계를 갖추면 그게 이제 고승들로서 다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흐름을 불교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서 하나가 기록된 게 아닌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해통학룡. 해통 스님이 용을 항복받다. 이거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예요. 이거 할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시간이 별로 없네. 근데 저까지 하면 딱 좋은데. 해통 스님이 원래 젊었을 때 수달을 잡았대. 어렸을 때 수달을 한 마리 잡았대.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옛날 귀족들은 사냥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뭐 수달 잡는 거야. 뭐 그런 것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뼈를 발라서 가죽만 딱 자기가 챙기고 뼈는 던졌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뼈가 없어졌더래. 그래서 뼈가 어디 갔지? 이렇게 해서 그 뼈를 따라갔대. 뼈가 이제 피 자국을 남기고 이렇게 갔대. 그래서 갔더니 그 뼈만 남은 좀 재밌는데 뼈만 남은 그 수달 뼈가 새끼 5마리를 품고 있더래. 그래서 내가 잔인한 행동을 했구나라고 해서 출가했다는. 근데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내 자식을 지키고 싶은 어떠한 생물의 모성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어? 사냥을 할 거면 순놈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해서 당나라 선무의 3장을 찾아갔대. 선무의 불공 선무의 금강지 불공 이렇게 3명이 나중에 이제 밀교의 최고 고승이에요. 그걸 그냥 개원 3대사라고 하는 거고 이때는 그거보다 좀 시대가 앞이에요. 그리고 선무회는 태장계만다라의 전수자예요. 저기서부터는 순밀이라고 해서 밀교가 이제 체계화된 밀교. 그래서 선무회에게 이러한 이제 주술적 불교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너는 법기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 정도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 공부는 이렇게 했대. 그렇게 해서 저 해통이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쉽게 말해서 뭔가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화로를 머리에 이었다 하거든요. 그 뭐 하는 거냐면 저 화로라고 나오는데 아마 저 법당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불 피우는 게 있어요. 쇠로 불 피우는 거.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3개 이래가지고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 불을 피워. 그게 이제 가로등. 큰 절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달궈져 있는데 그거를 머리에 이었대. 아니, 저 선무회는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선무회는 안에 있는데 그래갖고 자기가 그냥 그걸 딱 머리에 이었대. 와, 그래갖고 좀 지나니까 팍 터지는 소리가 나더래. 박 터지는 소리가 나더래. 그래갖고 선무회가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나와봤더니 애가 이러고 있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더래. 이게 터진 거야, 열 때문에. 그래갖고 선무회가 튀어나와가지고 거기를 어루만지면서 주문을 외우니까 이게 아물어졌대. 봉합수술인데 그런데 문제는 성형수술까지는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터져가지고 이게 왕자가 새겨졌대. 이게 살이 터진 거지. 그래갖고 붓기는 붙었는데 왕자 비슷하게 뭐 어떤 식인지 대충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별명이 왕화상이에요. 왕화상. 맞박의 왕자. 웃으면 안 되는데. 저의 결과가 좋게 끝나서 다행이지. 저거 갑니다. 저거는 갑니다. 그리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걸 보고 이제 가르침을 전수해 줬대. 그런데 당나라 고종 딸이 병이 들었대. 그래서 선무회를 초청을 했는데 선무회가 저 해통을 추천했대. 왕화상을 추천했대. 저 정도 내 대신 해줬대. 그렇게 해서 갔더니 이게 쉽지 않더래. 그래서 흰콩 한두가 한 마리인가? 한두가 한 마리 맞나?
그래서 흰콩 한두하고 흰콩 한두를 어디다 넣냐면 이게 되게 재밌다. 은그릇에다가 넣어요. 은그릇에다 넣고 딱 넣고 주문을 외우니까 신병으로 변하더래. 무슨 서유기 비슷해. 그래갖고 신병으로 탁 병사로 변해가지고 걔네가 진격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주 쪽에 들어가가지고 싸웠는데 졌습니다. 되게 재밌어. 처음으로 경기 시작하자마자 1패. 그게 왜 졌는지가 나와요. 왜 졌는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검은 콩 한 말 더 해가지고 하거든. 검은 콩 한 말. 한 마리면 굉장히 많지 싶은데. 그렇게 해서 그 검은 콩은 어디다 넣냐면 금그릇에 넣었대. 그게 금은 차인가 봐. 그래서 금이 좋은 거야. 그래서 금이 차. 그래서 금그릇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탁 넣으면서 했더니 또 이제 검은 갑옷을 입은, 앞에는 흰 갑옷을 입은 병사가 됐고 뒤에는 검은 갑옷을 입은 병사가 돼서 또 진격을 해서 결국 그놈을 때려잡습니다. 그게 교룡이에요. 교룡이라고 압니까? 일반 용하고 좀 다른데 교룡은 뿔이 없는 약간 이무기과 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용이 된 건 아니고 약간 상태가 약간 메롱이지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진짜 용이 다 돼가지고 뿔까지 다 나고 이러면 이제 약간 정의로운 용이 되는 거고, 이건 약간 이제 조금 반지의 제왕 이런 데 보면 그 용도 좀 상태 안 좋은 애가 있고 좋은 애가 있고 이렇잖아. 그런 식으로 교룡은 좀 그런 애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룡을 물리쳤대. 근데 이게 해통 항용 쪽거든. 용을 항복했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 용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 그 교룡이 거기서 밀려서 콩병사한테 밀려가지고 콩병사한테 밀렸는데 그게 저놈이 신라놈이라더라. 이래서 신라로 왔대. 보복하려고. 그래서 문익님이 어디냐면 경주에서 황룡사 장육존상 만들 때 그 장육존상을 주조했다라고 하는 그곳이 문익님이에요. 글로 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짱 박혀 있으면서 사람들을 해코지를 한대. 그랬더니 정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신으로 가서 항룡 해통 스님한테, 왕화상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탕나라에서 용을 쫓아내는 바람에 나쁜 용을 쫓아내는 바람에 신라로 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 네가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해통이 신라로 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이 스토리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왜? 이게 인과론상 잘 맞나? 그리고 왜 중국용이 꼭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저런 행태를 그것도 해통은 거기 있는데 해통의 고국이라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에이, 내가 니놈을 어떻게 했는지 골탕을 먹이겠다 이놈 이러면서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스토리는 그래. 그리고 저기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그 꼬발랐던 정공. 용은 끝까지 무사합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내용인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데 삼국유사의 옛날 거에는 정의가 없어요. 의외로 정의가 없어. 그리고 현실은 어떠냐?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정의가 없어. 의외로 정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흥부전에서 얼마나 정의가 세상에 구현이 안 되면 제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특수 요인을 데리고 와서 그거를 바로 세우려고 했겠냐. 현실에서 그게 작동 가능한 원리였다면 현실에서 했겠지. 근데 제비가 박씨를 물어와서 거기서 금은보화를 산출해낼 확률은 이게 존재하지 않는 확률인데 거기에 의존해서 조선 사람들은 정의 없음을 한탄하면서 그렇게라도 정의가 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정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딱 틀이 맞춰지는 거는 훨씬 좀 뒤에 와야 돼요. 그리고 현실 자체가
그렇게 정의롭지 않아. 주술이나 이런 걸로 이기는 게 장땡이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실제로. 그래서 이게 윤리적이고 틀이 갖춰져서 권선징악 구조가 나오는 거는 조금 된 얘기고, 뒤의 얘기고, 더 옛날 얘기로 갈수록 사실은 거기서 결론이 잘 안 나요. 잘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왕화상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